사무실의 형광등이 마지막 남은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희미하게 깜박였다. 금요일 밤, 서울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의 빌딩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김민서가 속한 작은 금융 데이터 분석 회사 스마트 SS의 사무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말에 해방감을 향해 떠나간 뒤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텅 빈 사무 공간의 한가운데서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섬처럼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에 온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박 팀장이 오늘 오후에야 던져주고 간 엉망진창인 분기 보고서였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월요일 아침에 잡혀 있다며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무능력과 게으름의 산물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모두 도망쳤고 언제나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아니 거절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민서만이 이 잔업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숫자들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탐욕, 공포, 희망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언어였고 민서는 그 언어를 해석하는데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박 팀장이 완전히 잘못 해석한 시장 변동성 지수와 기업 부채 비율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짚어내고 숨겨진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 보고서의 논리를 완전히 새로 구축했다. 그녀의 두뇌는 초고성능 컴퓨터처럼 작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정작 자신은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삶.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자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민서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는 빛 공해에 오염되어 별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의 밤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곳에서는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곤 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단한 현실과 불투명한 내일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낡은 고시원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계단을 오르자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운 낯선 사람들의 음식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몸을 누이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왜 항상 혼자일까?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원장님은 그녀를 다른 아이들과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고 후원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이다. 그 후원은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작은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끊겼다. 마치 그녀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신을 보육원 앞에 두고 갔다는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기억뿐. 때로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만이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있다는 외로움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녀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숫자의 세계에 몰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논리의 세계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평온을 주었다. 내일은 주말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아마 도서관에 가서 밀린 책을 읽거나 다음 주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것이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있었다. 언젠가는 이 어둠을 뚫고 나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러나 절실한 희망이었다. 같은 시각 민서의 작은 고시원 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이라 불리는 N타워의 펜트하우스. 외부에는 VVIP를 위한 프라이빗 클럽으로만 알려진 이곳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8명의 남자. 그들은 각각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들이었다. 반도체의 제왕, 자동차 산업의 거물, 유통업계의 대부. 신문과 방송에서 그들의 이름이 한번 거론될 때마다 나라의 주가지수가 요동쳤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은 세간에 알려진 경쟁적인 기업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명 티안밍이라는 이름 아래 굳게 뭉친 비밀스러운 동맹의 일원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천명회의 좌장이자 가장 연장자인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네. 옴데부지오시 이강혁이 마침내 선을 넘었어. 유신그룹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천명회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네. 그의 말에 좌중은 술렁였다. 유신그룹. 한때 천명회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던 기업. 그리고 이강혁은 바로 그 유신그룹의 창업주 한 회장의 처남이자 20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회장의 아들, 즉 정당한 후계자의 외삼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유신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처남 일가가 남긴 모든 유산을 독차지한 채 만족하지 않고 천명회마저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어 있었다. 가장 젊은 총수인 강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 자가 유신의 이름으로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우리 회원사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자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그를 막지 못한다면 아버님들 대에서부터 이어진 우리의 맹세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아버지는 한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그는 어릴 적 인자한 미소를 짓던 한 회장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을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그 일가족이 빗길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천명회의 8 총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 사고에서 단 한 사람, 유신그룹의 유일한 혈육인 어린 딸 한설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사고 현장은 너무도 처참했고 이강혁은 누나와 매형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조카 딸을 찾기 위한 수색을 서둘러 종결시켜버렸다. 그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 행세를 하며 교묘하게 유신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고 지난 20년간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박태준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은인이자 천명회를 창립한 한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핏줄을, 내 아이를 꼭 지켜주게. 천명의 이름으로 맹세해주게.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들은 아이를 찾지 못했다. 이강혁의 방해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흔적은 지워진 듯 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네. 박태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강혁이 곧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의 아들을 유신그룹의 부회장으로 앉히고 정관을 바꿔 종신 회장직을 만들려 하고 있네. 그 안건이 통과되면 유신그룹은 명실상부한 이강혁의 사유물이 되고 정당한 주인은 돌아올 자리를 영원히 잃게 될 걸세. 하지만 회장님, 20년입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이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총수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니냐는.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불안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낡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네. 그는 이강혁의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 보험을 들어두었네. 내게만 남긴 단 하나의 단서일세. 박 회장은 봉투를 열어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어느 작은 보육원의 후원 장부 사본이었다. 한 회장은 익명으로 수많은 곳에 기부를 했지만 유독 이 세빛 보육원에만은 각별한 애정을 쏟았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지. 만약 자신이 잘못되고 아이를 찾을 수 없게 되거든 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라고. 그는 장부의 맨 뒷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다른 페이지와는 다른 암호와 같은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강혁은 사고 직후 아이가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보육원을 뒤지고 기록을 없앴네. 이 세빛 보육원 역시 의문의 화재로 모든 서류가 불타버렸지. 하지만 이것은 한 회장이 내게 직접 건넨 유일한 원본의 사본일세. 그리고 이 암호는 바로 아이의 생년월일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혈액형을 조합한 오직 우리만이 풀 수 있는 열쇠야. 박태준 회장의 손끝이 한 줄의 암호를 가리켰다. 8명의 총수들은 숨을 죽였다. 20년간 그들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무력감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아이는, 설희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태준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녀를 찾아야만 하네. 더 이상 유신의 공주를 어둠 속에 버려둘 수는 없네. 그녀를 찾아와 이강혁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우리가 맹세했던 대로 여왕보다 더 귀하게 지켜주어야 하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이고 천명의 존재 이유일세. 그의 선언에 회의실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8거인의 힘이 이제 단 한 사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한설이라는 이름의 잃어버린 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천명회의 비밀, 회동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덮였다. 8명의 총수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기업을 운영했지만 물밑에서는 그들의 막강한 힘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보안팀,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름을 날린 최고의 해커들, 그리고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정보를 캐내는 인류 탐정들이 조용히 소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20년 전 화재로 사라진 세빛 보육원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한 줌의 재로 변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소멸은 없었다. 강지훈 회장의 지휘 아래 사이버팀은 소실된 서버에 디지털 유령을 되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오래전 폐기된 하드 드라이브 조각들을 수소문하고 수십 년 전에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다. 동시에 다른 팀들은 당시 보육원 관련자들을 찾아 나섰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은퇴하여 지방 소도시에 집거 중인 전직 공무원,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보육교사,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관리인까지. 총수들의 대리인들은 막대한 보상금을 제시하거나 때로는 과거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만 퍼즐의 핵심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이강혁이 너무도 치밀하게 흔적을 지워놓은 탓이었다. 아이의 입소 기록, 후원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양 관련 서류는 그 어떤 경로로도 복원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총수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단순히 보고만 받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재개발의 광풍 속에 겨우 형태만 남은 보육원 터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한 폐허 속을 거닐며 그는 20년 전 이곳에 있었을지도 모를 어린 소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 회장의 딸,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자신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던 4살의 아이.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이 찾아낸 당시 보육원의 격리 담당이었던 늙은 여인을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파는 대부분의 질문에 횡설수설했지만 강지훈의 끈질긴 질문 끝에 의미 있는 단서 하나를 흘렸다. 원장님이 유독 한 아이만은 절대 외부 입양은 안 된다고 하셨어. 아주 높은 분의 자제라고. 그래서 비밀리에 서류도 남기지 않고 아주 평범한 가정으로 보냈다고 했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평범한 가정으로의 비밀 입양. 그것은 수사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니 추적할 방법이 전무했다. 강지훈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힘을 가졌음에도 20년의 세월과 한 사람의 아기가 만들어낸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강혁과 유신그룹의 동향 보고서가 매일같이 쌓여갔다. 이강혁은 마치 승리를 예감한 듯 더욱 노골적으로 천명회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간이 없었다. 한편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줄도 모른 채 김민서는 자신의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가 다니는 스마트 SS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중견 IT 기업 이노테크가 갑작스러운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았다. 공격수는 최근 금융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모펀드 스텔라 캐피탈이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이노테크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고 동시에 시장에 교묘하게 조작된 부정적인 데이터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노테크의 경영진은 패닉에 빠졌고 스마트 에셋의 박 팀장 역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사실상 포기 상태였다. 그는 민서에게 대충 방어 논리를 정리한 보고서나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민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스텔라 캐피탈이 퍼뜨린 데이터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주말 내내 그녀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스텔라 캐피탈의 과거 투자 기록과 그들이 내놓은 이노테크의 기업 가치 분석 보고서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그들은 이노테크의 신기술 개발 자금 흐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단기 부채의 비율을 실제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으로 부풀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보 조작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다. 역습의 기회가 있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박 팀장이 이노테크 측에 사실상의 항복을 권유하려던 순간 민서가 그의 말을 끊고 나섰다.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말단 여직원인 그녀에게 쏠렸다. 박 팀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스텔라 캐피탈의 데이터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들의 공격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스텔라 캐피탈은 이번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당이 자금을 끌었었습니다. 그들의 자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특정 해외 채권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자금줄은 마비될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다. 이노테크의 우호 지분을 가진 다른 기업들과 연합하여 스텔라 캐피탈의 자금줄인 특정 채권을 대량 매도하여 시장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동시에 언론을 통해 스텔라 캐피탈의 비윤리적인 정보 조작을 폭로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방어를 넘어 공격자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카운터였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박 팀장은 그녀의 당돌함에 할 말을 잃었고 이노테크의 대표는 절망적인 얼굴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한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노테크 측은 그녀의 전략을 받아들였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민서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다. 채권 시장은 공황에 빠졌고 스텔라 캐피탈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여론은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등을 돌렸다. 결국 스텔라 캐피탈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노테크 인수 시도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데이터 분석 회사의 이름 없는 애널리스트가 거대 사모펀드를 상대로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사건은 금융가의 좁은 채널을 통해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깊은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한설희를 찾는 작업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강혁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흥미로운 정보보고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유신그룹의 위장 자회사로 의심되는 스텔라 캐피탈의 최근 동향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스텔라 캐피탈의 중견기업 인수 실패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무심코 보고서를 넘기다 한 부분에서 시선을 멈췄다. 인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스마트 SS라는 작은 회사의 한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역공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다. 보고서는 그 전략이 매우 정교하고 대담하며 특히 공격자의 자금 흐름 약점을 파고든 분석 방식이 경이로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지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전략의 대담함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핵심을 꿰뚫는 그 분석의 패턴.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아주 오래전 한 회장이 그에게 경영을 가르쳐주며 보여주었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적인 통찰력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로 시선을 옮겼다. 그 경이로운 분석을 해낸 애널리스트의 이름. 김민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에 김민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은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재능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 20년의 세월, 비밀 입양,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보낸 희미한 신호일까?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스마트 에셋의 김민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을 아주 조용하게,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강지훈은 마침내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를 발견했다. 그는 그 실이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강지훈 회장의 비서실장인 윤 실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정보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그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서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강지훈은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심장을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김민서, 만 25세, 주민등록상 출생지는 서울의 한 병원이었지만 실제 출생 기록은 불분명했다. 5살 되던 해 세빛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어 입소. 발견 당시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보육원의 이름이었다. 박태준 회장이 보여주었던 낡은 장부 속에 바로 그곳이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건조한 텍스트로 나열했다. 보육원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학업 성적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었고 전액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아웃사이더였다. 동아리 활동이나 미팅 한 번 하지 않고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고시원만을 오가며 공부에만 매달렸다. 가족, 친구, 연인,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유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다. 증명사진 속의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깊이를 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것은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아버지와 의형제처럼 지냈던 한태수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20년 전 비극의 한가운데서 사라졌던 유신의 유일한 핏줄. 한설이.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다. 찾았다. 길고 길었던 20년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임을 그는 직감했다. 이제 그녀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강혁이라는 거대한 악어의 입에서 그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는 섣불리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평범한 애널리스트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의 움직임이 이강혁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강혁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20년 전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강지훈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그룹인 대한인더스트리의 신사업 투자팀을 통해 스마트 에셋에 공식적으로 접촉했다. 스텔라 캐피탈의 적대적 M&A를 방어해낸 스마트 에셋의 혁신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혹은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연히 스마트 에셋의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한인더스트리가 자신들과 같은 작은 회사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박 팀장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직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다. 며칠 후 대한인더스트리 측에서 회의를 제안해왔다. 강지훈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며 특히 스텔라 캐피탈의 공격을 막아낸 핵심 전략을 설계한 담당자와 반드시 함께 참석해달라는 조건이 붙었다. 박 팀장은 뛸 듯이 기뻐하며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 대리,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아니. 이제 과장으로 승진시켜줘야지. 이번 일 잘 되면 우리 회사도 대박 나는 거야. 그는 민서의 공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그 속셈은 뻔했다. 강지훈 회장 앞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할 생각이었다. 민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대한인더스트리 회장과의 미팅은 실감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분석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에 약간의 직업적 자부심을 느낄 뿐이었다. 회의 당일, 민서는 평소에 입던 낡은 정장을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박 팀장과 함께 대한인더스트리 본사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빌딩의 위용 앞에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받는 동안 민서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미술품, 그리고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그녀가 사는 한 평짜리 고시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회의실 겸 집무실로 들어섰다. 방 안쪽, 거대한 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민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강지훈, 경제뉴스에서 가끔 보았던 젊은 총수. 사진이나 영상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과 서늘하리 많지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시선이 박 팀장을 지나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의 사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는 자세. 무엇보다도 호기심과 분석적인 빛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 눈. 한태수 회장의 눈과 똑같았다. 강지훈은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인더스트리 강지훈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팀장은 거의 아첨에 가까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어떻게 스텔라 캐피탈을 막아냈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저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강지훈은 박 팀장의 말을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김민서에게로 향해 있었다. 마침내 박 팀장의 허풍이 끝나자 강지훈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민서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다. 박 팀장님의 리더십도 훌륭했지만 저는 이번 방어 전략의 근간이 된 데이터 분석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민서 씨, 맞으시죠? 직접 설계한 전략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지목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지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진짜 시험을 시작했다. 김민서 씨의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군요. 이건 그냥 가상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태블릿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대한 인더스트리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는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고 특히 현지 토착 기업들의 카르텔이 경고해서 외국 기업의 진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저희 최고 전략팀도 몇 달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씨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일개 회사의 생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 그룹의 국제 전략에 대한 질문이었다. 말단 직원인 민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나서서 무마하려던 순간 민서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긴장한 신입사원의 눈이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만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데이터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이따금씩 핵심을 찌르는 질문 몇 개를 던졌다. 현지 카르텔의 지배구조, 정부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질문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이미 문제의 표면이 아닌 본질을 파고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힘으로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거대한 스마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마커를 들고 복잡한 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카르텔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파벌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2위와 3위 기업은 1위 기업의 독주를 가장 경계하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균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긴장하던 작은 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완벽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여왕 같았다. 우리는 2위 기업의 비밀리에 접촉해 그들이 1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대한 인더스트리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대신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3위 기업에도 비슷한 제안을 흘려 내부의 불신과 경쟁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느라 힘이 빠졌을 때 우리는 승자와 손을 잡고 시장을 장악하면 됩니다. 이리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론에 가까웠다. 냉혹하고 정확하며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여러 단계의 비상계획까지 제시했다. 강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보드 앞에서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김민서라는 평범한 여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20년 전 불가능한 협상들을 성공시키며 재계의 전설이 되었던 친구. 한태수 회장의 모습이 그녀의 뒤로 겹쳐 보였다. 저 말투, 저 논리, 문제를 꿰뚫어 보고 판을 뒤흔드는 저 천재성.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찾았다. 마침내 진짜 주인을 찾았다. 그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이제는 경외감마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자신의 설명을 마치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읽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지훈은 그녀의 경이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박 팀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박 팀장님, 그리고 스마트 에셋의 잠재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투자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여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의 회의 종료 선언이었다. 박 팀장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민서의 팔을 끌며 함께 나가려 했지만 강지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다. 잠시만요. 김민서 씨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싶은데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팀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회사가 아닌 민서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에 질투와 불안감이 뒤섞였지만 감히 대한인더스트리의 회장에게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눈치를 준 뒤 혼자 집무실을 나섰다. 거대한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 강지훈과 민서, 단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에게 개인적인 스카우트 제의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스카우트 제의는 핑계입니다.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는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잠시 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서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은 그녀를 데리고 집무실 뒤편에 숨겨진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위가 아닌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주더니 마침내 소리 없이 멈췄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곳은 아까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전혀 다른 고풍스럽고 장중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마치 오래된 서재나 비밀스러운 클럽을 연상시키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7명의 노신사 혹은 중년 신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들은 민서가 들어서자마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경제신문 한 면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기업 총수들, 반도체의 황제, 자동차의 거인, 유통의 대부, 천명회의 멤버들이었다. 그들이 왜 이곳에 그리고 왜 모두가 자신을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것 같은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가, 이리 와서 앉으렴.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우린 널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천명회의 좌장, 박태준 회장이었다. 민서는 마비된 듯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들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8명의 거인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앉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박태준 회장은 다른 총수들에게 눈짓을 보낸 뒤 따뜻한 차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왜 널 이곳으로 불렀는지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게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구나.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보육원에 오게 된 날,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민서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자신이 아는 전부를 덤덤하게 대답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의 과거는 5살 때 보육원 앞에서 시작된다고. 박 회장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을 게다. 모든 기억을 앗아갈 만큼 끔찍한 일이었으니.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 그는 비상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고. 민서는 그저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모를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자가 바로 곁에 있었지.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었단다. 이제 20년 전 어느 빗길, 의문의 교통사고로 그와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어린 딸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단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의 시선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아가, 너의 이름은 김민서가 아니란다. 너의 진짜 이름은 한설이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한설이, 너무도 낯선 이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다. 지금 저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건가요? 이런 몰래카메라는 재미없습니다. 제가 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거대한 사기극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25년간 고아 김민서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헛걸음했군요. 잠깐만. 강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제발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 다른 총수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꺼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고 인자해 보이는 남자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그 사진 속의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자신과 똑 닮아 있었다. 내 아버지 한태수 회장과 어머니 서지연 여사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다음으로 그가 내민 것은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그녀가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마셨던 컵에 묻은 타액을 통해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한 것이었다. 결과서에는 그녀의 DNA가 한태수 회장이 생전에 보관해 두었던 조직 샘플의 DNA와 99.9%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리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박태준 회장이 마지막 물건을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작고 오래된 백금으로 만들어진 로켓 목걸이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것이란다. 사고 현장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 네 어머니가 구조대원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며 내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고. 설이야 라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반대편에는 무언가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나의 소중한 눈송이에게. 눈송이, 서리, 엑쇠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기억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주 희미하게 자신을 안고 있던 따뜻한 품, 귓가에 울리던 부드러운 자장가, 그리고 자신을 나의 예쁜 눈송이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목걸이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25년간 그녀를 지탱해왔던 김민서라는 단단한 껍질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부정, 분노,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빼앗겨버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원통함, 그리고 지난 25년간 홀로 견뎌온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8명의 총수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20년의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울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슬픔을 감당하고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세상이 되어주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설이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 아닌 지독한 아픔의 시작이었다. 한설이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어제까지 그녀는 세상의 소음에 잊힌 무명의 데이터 분석가 김민서였지만 오늘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유신그룹에 사라진 상속녀 한설이가 되었다. 박태준 회장이 마련해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잠시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푹신한 침대, 그녀의 몸에 맞춰 재단된 듯한 실크 잠옷, 창밖으로 펼쳐진 꿈같은 풍경.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고시원 천장을 보며 잠들었던 것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곧이어 전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었다. 8명의 총수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로켓 목걸이.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목에 걸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거대한 운명의 무게 앞에서 느껴지는 깊은 혼란. 그녀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채. 그녀는 25년간의 공백을, 빼앗겨버린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모른 채 살아온 고독한 시간을 곱씹으며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필요한 애도의 과정이었고 8명의 총수들은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들은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대기시켰지만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결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김민서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설희로 다시 태어날 시간을.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설희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혼란과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박태준 회장과 강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박태준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푹 쉬었느냐, 아가. 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두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지훈은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내심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전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설이야. 박태준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너에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막대한 재산과 함께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을 게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회장과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니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설희가 그 길을 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희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다른 선택은요? 강지훈이 대답했다. 싸우는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자에게서 너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상대는 20년간 유신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괴물. 내 외삼촌 이강혁이다. 그는 널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고시원의 차가운 방, 박 팀장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서의 삶, 그것은 생존이었지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싸우겠습니다. 제 것을 되찾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서 앗아간 25년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태준 회장과 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잠자던 용이 마침내 눈을 뜬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설희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비밀스러운 학교가 되었다.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녀의 개인 교사로 초빙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서울대 석좌 교수는 그녀에게 거시 경제의 흐름과 제국으로서의 기업을 경영하는 법을 가르쳤다. 전설적인 M&A 전문 변호사는 그녀와 밤을 새워가며 기업법의 허점과 방어 전략을 토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전문가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학습 속도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본질을 꿰뚫고 자신만의 논리로 재창조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진땀을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식의 습득과 함께 그녀의 외적인 변화도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변신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벌 그룹의 총수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청와대의 이미지 컨설턴트가 그녀의 말투, 자세, 걸음걸이를 교정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연설하는 법, 상대의 심리를 읽고 협상을 주도하는 법을 배웠다.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는 그녀에게 굳고 우아한 자세를 가르쳤고 수십 년간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해온 장인은 그녀에게 감정을 숨기고 드러내는 미세한 표정 연기까지 지도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만을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유행을 좇는 대신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내재된 카리스마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수했지만 단정했던 김민서의 옷들은 옷장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맞춤 정장과 드레스들이 채워졌다. 머리카락은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최소한의 화장만으로도 그녀의 이목구비는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팀이 배치되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은
그녀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졌다. 서린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때로는 숨막히는 일정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김민서의 흔적을 지우고 한설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한편 유신그룹의 총수 이강혁은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다. 20년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던 1000명회의 늙은 여우들이 최근 들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그들이 마치 하나의 머리를 가진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은 교묘하게 얽혀들었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영입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 특히 강지훈, 그 젊고 오만한 녀석의 움직임이 가장 거슬렸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강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들이 뭉쳐봤자 소용없다.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내 아들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나면 유신그룹은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된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20년 전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 매형인 한태수를 사고사로 위장해 제거하고 그의 핏줄인 어린 조카딸까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그 이후로 그는 승승장구했다. 그에게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유능하기에 유신그룹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충복인 최 실장을 호출했다. 천명회 놈들, 특히 강지훈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샅샅이 뒤져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저 늙은 여우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된 모양인데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건지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아직 그는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불어오는 미풍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이 20년 전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조카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설희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짙은 네이비색의 심플한 라인 슈트를 입은 냉정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 그 눈빛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아니, 한설희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문 밖에서는 강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준비됐나? 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변신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유신의 잃어버린 공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여왕의 첫걸음이 시작될 차례였다. 유신그룹의 제왕. 이강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희귀한 콘약을 음미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정복한 왕국처럼 발밑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곧 열릴 주주총회만 순조롭게 넘기면 그의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자신의 시대는 영원할 터였다. 바로 그때 그의 충복인 최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서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천명회 관련 동향 보고입니다. 이강혁은 심드렁하게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늙은 여우들의 마지막 발악 따위는 그의 여유를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천명회 총수들이 공동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한남동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하고 그곳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 사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그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스마트 SS이라는 작은 회사 출신의 김민서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함을 가장했다. 그저 늙은이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수작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그의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냈다. 최 실장의 팀이 망원 렌즈로 겨우 포착한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한 여자의 옆모습. 사진은 약간 흐릿했지만 그 윤곽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지옥으로 보냈던 누나. 서지연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와장창 그가 들고 있던 값비싼 콘약 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이 매수한 보육원 원장을 통해 아이를 병사로 위장하여 처리했다고 보고받았다. 그런데 살아있다니 2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벽에 가장 끔찍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처음 그를 덮친 것은 공포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귀환. 그러나 그 공포는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살아남아서 내 앞에 나타나 그는 최 실장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금 당장,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놈들은 전부 처리해. 그림자도 남기지 마. 20년간 평화에 취해 잠자고 있던 악마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다. 이강혁은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지금 그녀는 천명회 8마리 괴물의 보호 아래 있다. 20년 전처럼 어설픈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다가는 천명회와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그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터였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것. 그녀가 유신의 상속녀로서 대중 앞에 서기 전에 그녀를 정체불명의 꽃뱀 혹은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명분이 없는 상속녀는 주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너질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즉시 자신이 수년간 돈으로 관리해온 언론계의 하수인들을 움직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편의 자극적인 스캔들로 떠들썩해졌다. 유수의 경제지의 재계 거물들, 의문의 신데렐라 후계자 수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된 것이다. 기사는 한설이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 보육원 출신의 20대 여성 김씨가 천명의 총수들의 비호를 받으며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사의 논조는 교묘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늙은 재벌 총수들을 유혹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는 암시를 곳곳에 심어놓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사람들은 익명의 김 씨를 향해 온갖 추잡한 억측과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재벌 킬러, 희대의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이것이 이강혁의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는 대중의 시기심과 관음증을 이용해 서리의 존재 자체를 더러운 스캔들로 오염시켜버렸다. 한서리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으로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8명의 총수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가 지난 한 달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악의적인 기사 몇 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몇몇 총수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슬픔과 모욕감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이강혁 회장, 아니, 이강혁 씨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 앞에 나서기 전에 제 발을 묶어두려는 수작이죠.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언론과 싸우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스캔들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제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총수들은 순간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녀의 냉철함에 새삼 놀랐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공주가 아니었다. 이미 전장의 한복판에 선 사령관의 눈으로 판세를 읽고 있었다. 강지훈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 스캔들은 저의 정체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저의 능력을 공격해 올 겁니다. 제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인 스텔라 캐피탈 방어전. 분명 그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유신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서리가 구해냈던 IT 기업 이노테크노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전격 인수해버렸다. 그리고 인수 직후 새로운 경영진은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는 명목하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지난번 스텔라 캐피탈의 M&A 시도 당시 이노테크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던 스마트 SS의 김민서 대리가 불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희대의 꽃뱀, 알고 보니 유능한 사기꾼, 천재 애널리스트의 두 얼굴. 기사들은 설희의 유일한 성공 신화를 범죄 행위로 둔갑시켰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옛 상사였던 박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강혁 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모든 책임이 민서의 단독 행동이었다는 거짓 진술을 해버렸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설희는 이제 재벌 총수들을 홀린 미스터리한 여인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강혁의 공격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설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동시에 파괴하고 있었다. 이제 대중들에게 한설희라는 이름은 유신의 정당한 상속녀가 아닌 탐욕스러운 범죄자의 이름으로 각인될 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8명의 총수들조차 이토록 악랄하고 신속한 연타 공격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막강한 힘으로도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맞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기는 어려워 보였다. 모든 시선이 설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칼날들을 마치 복잡한 데이터 분석표를 보듯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가 제게 싸움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군요. 그렇다면 저도 같은 방식으로 답례를 해줘야겠죠. 절벽 끝에 몰린 그녀의 모습은 먹잇감이 아닌 방역을 준비하는 암사자 그 자체였다. 펜트하우스의 회의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스마트 스크린에는 이강혁의 공격 패턴과 언론, 보도 동향, 그리고 유신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한설희는 스크린 앞에 서서 마치 체스판의 기물을 내려다보는 그랜드마스터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적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차가운 지성만이 번뜩였다. 8명의 총수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르는 가여운 소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백전노장인 자신들조차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커를 들고 스크린 위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이강혁의 전략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성 파괴, 둘째는 능력 무력화입니다. 스캔들을 터뜨려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들어 상속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이노테크 사건을 조작해 저의 유일한 경력을 범죄로 만들어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대중과 주주들에게 한설희는 유신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더럽고 무능한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총수들을 돌아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방역 역시 이 2개의 축을 동시에 겨눠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저들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강지훈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지금 언론은 전부 이강혁의 손아귀에 있고 검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 설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 이전에는 없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이강혁 씨는 저를 위해 아주 크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라는 스캔들에 주목하고 있죠. 숨거나 부정하는 대신 저는 그 무대 위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직접 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이강혁이 뿌려놓은 독을 해독제가 아닌 더 강한 독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먼저 천명회 측은 언론계에서 그 누구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정수진에게 단독 인터뷰를 제안했다. 정수진 기자는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릴 만큼 날카롭고 집요한 인물이었다. 이강혁의 돈이나 천명회의 압력에도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녀와의 인터뷰는 그 자체로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정수진 기자는 흥미를 느끼며 제안을 수락했다. 인터뷰가 준비되는 며칠 동안 설희는 또 다른 전선을 구축했다. 그녀는 총수들의 정보팀을 직접 지휘하며 이노테크 인수건과 박 팀장의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김민서였을 때 분석했던 데이터의 기억을 더듬어 그녀는 정보팀에게 자금 흐름의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메스를 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노테크를 인수한 유신그룹의 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박 팀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문료를 입금한 내역. 박 팀장이 거짓 진술을 한 대가로 받은 명백한 뇌물이었다. 더 나아가 그 자회사의 대표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강혁의 거대한 성벽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개미굴을 찾아낸 것이다. 설희는 이 모든 증거를 조용히 자신의 손안에 넣어줬다.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인터뷰 당일, 설희는 짙은 아이보리색의 단아한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기품을 극대화시키는 의상이었다. 정수진 기자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두 없이 곧바로 핵심을 찔렀다. 김민서 씨, 아니 한설희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세상은 당신을 둘러싼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재벌 총수들을 홀린 신데렐라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희는 긴장한 기색 없이 정수진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분들은 제게 재벌 총수이기 이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들이자 의형제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 친구와 맺었던 그의 핏줄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추잡한 스캔들이 아니라 남자들의 뜨거운 의리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스캔들의 본질을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추모는 의리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는 꽃뱀에서 보호받는 의리의 상징으로 탈바꿈했다. 정수진 기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음 공격을 이어갔다. 이노테크 건에 대한 불법 정보 이용 및 데이터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설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제가 사용한 분석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이 아닌 누구도 보지 못하는 데이터의 이면을 읽어내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석을 통해 스텔라 캐피탈의 약점뿐만 아니라 제가 속했던 이노테크 내부의 문제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정수진 기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부 문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바로 그 순간 설희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들었다.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들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카메라를 향해 비췄다. 화면에는 박 팀장의 차명 계좌, 입금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제 전 상사인 박 팀장님이 유신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증거입니다. 저를 모함하는 거짓 진술의 대가였죠. 또한 이것은 이노테크를 인수한 자회사의 대표가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내역입니다. 저는 이노테크의 경영진이 교체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파악했고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범죄자로 몰아 진실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오늘 오전에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특별검사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었다. 정면 돌파를 넘어선 핵폭탄급의 역공이었다. 수세에 몰려 자신을 변호해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원고의 목에 칼을 꽂아버린 형국이었다. 설희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게 씌워진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를.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저녁 해당 방송이 나가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다. 설희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유신그룹과 이강혁에게로 향했다. 대중들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젊고 용감한 여성의 모습에 열광했다. 재벌가의 꽃뱀은 하루아침에 정의의 여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한 잔 다르크가 되었다. 같은 시각, 이강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송을 보다 말고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 위에서 먹잇감이 칼춤을 추며 함정의 주인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어리고 순진한 조카딸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누나에게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의 매형에게서 물려받은 악마 같은 두뇌를 동시에 가진 무서운 괴물이었다. 한설희. 그는 저주처럼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너무 얕보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날리던 칼날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대낮에 정면에서 창칼을 맞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세상은 이제 막 한설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공주가 아니었다. 스스로 전장에 걸어나온 무서운 여왕이었다. 한설이의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잠자던 야수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았다. 이강혁은 대중과 언론이라는 전장에서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굴욕감과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발톱을 남김없이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교묘한 음모나 심리전은 없었다. 그는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이용해 한설희를 지탱하는 기둥인 천명회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천명회 회원사 중 가장 유통 부문에 강점을 가진 최 회장의 선진 유통은 유신그룹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와 가격 덤핑 공격을 받았다. 유신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진 유통의 주력 상품들을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장에 풀어버렸다.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선진 유통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강지훈의 대한인더스트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동남아시아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은 유신그룹이 뒤에서 로비한 현지 정계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하루아침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수조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인더스트리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던 김 회장의 HT테크는 핵심 연구 인력 수십 명을 유신 측에 연달아 빼앗겼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닌 HT테크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기술 탈취 행위였다. 이강혁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전방위적이었다. 그는 천명회라는 연합체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물어뜯었다. 그는 피를 흘리게 만들어 고통에 못 이긴 회원사들이 스스로 연합을 탈퇴하고 한설희를 버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천명회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매일같이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이 보고되었고 총수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여전히 한설희를 지지했지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기업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이강혁은 심리전도 잊지 않았다. 그는 비밀리에 일부 총수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보내왔다. 한설희만 포기하면 모든 공격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연합 내부에서는 미묘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총수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과연 한 아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충성심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리더로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압박은 결국 단 한 사람, 한설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위기의 원인이자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총수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우리 모두를 이 지옥에서 구해낼 능력이 있는가?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것이 단순히 유신그룹의 상속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연합체의 운명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서리는 긴급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천명회의 비밀 회의실에 다시 모인 총수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최 회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이강혁은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함께 끌고 들어갈 작정입니다.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총수들도 동요하며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격론의 장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설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행동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회장님들의 고통과 불안 모두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방어는 패배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싸우는 것은 이강혁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우리를 각계격파하여 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로 뭉쳐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것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설계한 거대한 계획을 띄웠다. 그 계획의 이름은 천명펀드였다. 계획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천명회 회원사들이 각자 보유한 유동자산의 상당 부분을 출자하여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강혁의 공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원세계, 즉시 자금을 수혈하여 붕괴를 막는 방패의 역할.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거대한 자본을 창으로 사용하여 유신그룹의 자금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다. 설희는 스크린의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유신그룹은 너무 거대해서 직접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신을 지탱하는 것은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해외 자본입니다. 우리는 이 천명 펀드를 이용해 그들의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시장 전체를 흔들 겁니다. 자신의 자산이 위협받는 것을 느낀 투자자들은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인 이강혁 회장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강혁이 아닌 그를 지탱하는 돈의 흐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대담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했다.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도 벅찬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공동의 펀드에 내놓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한 총수가 주저하며 물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공멸하게 될 걸세.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그 질문은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불안이었다. 서리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과 명분에 대한 싸움입니다. 제 할아버님과 여러분의 아버님들께서 천명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당한 권력에 맞서 서로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기업가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이강혁은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선다면 우리는 돈과 기업뿐만 아니라 천명회의 정신 그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전략 브리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사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포효였다. 그녀는 총수들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창업세대의 자부심과 명예를 일깨웠다. 강지훈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한설희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한인더스트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침묵하던 박태준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를 표했다. 마침내 가장 주저하던 총수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소. 함께 갑시다. 이 늙은이들의 마지막 불꽃을 저 오만한 녀석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균열 직전까지 갔던 연합은 한설희라는 구심점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한 하나의 강철 덩어리로 재탄생했다. 그날 밤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조용히 집결했다. 천명 펀드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강혁은 자신의 공격에 천명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쓰나미가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펀드 조성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설희는 어둠 속에서 스크린의 푸른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8명의 총수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통해 펀드 운용팀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시작해. 그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전쟁, 그 서막이 올랐다. 새벽이 오기 전의 폭풍은 이제 막 가장 격렬하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유신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이강혁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루만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쓰나미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이강혁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던 국내외 투자 펀드들은 자신들의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악몽을 겪고 있었다. 공격은 유령처럼 나타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때리고 사라졌다. 그 배후에 천명회가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들의 공격 방식은 너무도 정교하고 분산적이어서 누구도 확증을 잡지 못했다. 이강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연단에 섰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금권의 카르텔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믿었다. 의결권의 과반은 이미 자신의 손안에 있었고 오늘 아들만 부회장으로 임명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을 터였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주주총회는 그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볼룸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소란스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드레스에 그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존재감을 뿜어내는 여자. 한설희였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짜로 압도한 것은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과 뒤로 마치 철벽의 성곽처럼 천명회의 8총수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연륜과 강지훈의 젊은 카리스마, 그리고 나머지 6총수들의 무게감이 더해져 그들의 등장은 마치 한 국가의 정상이 외국을 순방하는 듯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강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저들이 단순한 무력 시위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웃음을 흘렸다. 이런, 불청객들이 오셨군요. 하지만 어쩌나 여긴 당신 같은 어린애가 어울릴 자리가 아닌데. 주주도 아니면서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그의 조롱에 설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강지훈이 나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던가 한설희 대표는 여기 있는 우리 천명회 모두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유신그룹의 정당한 주주다. 그 말과 함께 천명회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주식 위임장이 단상 위로 던져졌다. 이강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설희는 총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당당하게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이강혁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을 위한 파티는 이제 끝났어요, 외삼촌.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서서 임시의장 자격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장내는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흥분과 긴장감으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설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유신그룹을 좀먹어 온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그룹의 진정한 주인인 주주 여러분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현재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대란의 배후가 자신임을 밝혔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 중 일부는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강혁 회장과 검은 거래를 통해 유신의 가치를 훼손해온 특정 세력의 돈줄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강혁 회장은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돈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강혁이 지난 20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펼쳐졌다. 비밀 장부, 녹취 파일, 내부 고발자의 증언, 천명회의 모든 정보력이 총동원된 그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장내의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강혁의 지지 기반이었던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리더가 실은 자신들의 재산을 훔치고 있던 거대한 도둑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강혁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처절한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설희는 그를 차갑게 외면하고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당신의 이런 금융범죄들은 당신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20년 전, 빗길 위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의 사진. 볼륨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이강혁 회장님은 이 사고가 단순한 빗길 사고였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비통에 잠긴 유가족 행세를 하며 고아가 된 조카딸을 걱정하는 자비로운 외삼촌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늙고 병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과거 세빛보육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이강혁이 어떻게 자신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술에 취해 자신의 매형차에 손을 댔다고 자랑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내용이었다. 이강혁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설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줄 또 한 분의 증인이 와 계십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볼륨의 옆문이 열리고 한 초로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일순도 20년 전 사고 현장의 최초 목격자이자 설희의 어머니로부터 로켓 목걸이를 건네받았던 바로 그 구조대원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증언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황급히 벗어나던 또 다른 차량을 목격했으며 그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바로 지금의 이강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강혁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고용한 경호원들도, 그의 편에 섰던 주주들도,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볼륨 전체가 거대한 심판정처럼 변해 있었다. 바로 그때 볼륨의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특수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이강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읊었다. 살인교사, 횡령, 주가조작, 뇌물공여. 이강혁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20년간 지속된 거짓된 왕국은 막을 내렸다. 이강혁은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를 따르던 아들과 임원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장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박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임시 주주총회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현 이사회의 전원 해임, 그리고 유신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으로 그룹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상속자인 한설희 대표를 추대하는 안건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주들은 기립박수로 새로운 여왕의 즉위를 환영했다. 설희는 연단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천이 남아있는 낡은 로켓 목걸이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마침내 그녀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이제 막 실감하기 시작한 자의 비장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이강혁의 시대는 그의 절규와 함께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체포된 후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기생하던 그의 하수인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난 20년간 그룹 내부에서 자행된 추악한 비리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대한민국은
연일 터져나오는 유신그룹 스캔들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 희망의 중심에는 한설이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비운의 상속녀가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그녀는 곧바로 유신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집무실은 20년간 이강혁이 사용했던 바로 그 총수 집무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태수 회장의 숨결이 남아있어야 할 그 공간은 이강혁의 천박한 과시욕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설이는 그 방에 들어선 첫날 이강혁이 들여놓은 모든 가구와 장식품을 즉시 치우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집무실은 화려하지만 영혼 없던 공간에서 그녀의 아버지 한태수 회장이 사용하던 시절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한 평짜리 고시원 창문으로 바라보던 잿빛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보다 이제부터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의 무게로 숙연해졌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명회에서 파견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이끌고 유신그룹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피해 숙청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강혁의 부패 사슬에 깊이 연루된 임원들은 단호하게 해고했지만 그의 밑에서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그녀의 인사는 오직 능력과 정직함에 기반했다. 지난 시절의 줄서기와 아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서였을 때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파격적인 복지 정책과 성과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이강혁이 비자금 조성 창구로 사용했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자본을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녀의 개혁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유신그룹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 총수의 등장에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녀의 비상한 통찰력과 강철 같은 결단력 그리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복하기 시작했다.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시장은 그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내며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녀는 유신그룹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족. 8명의 총수들은 이제 그녀에게 든든한 삼촌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박태준 회장의 고즈넉한 한옥저택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설희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가 아니었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예쁜 조카딸이자 손녀딸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그녀에게 한태수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혔고 강지우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녀의 옆에서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설희는 그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회장님들 덕분입니다. 20년간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신 그 마음에 평생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세, 총수들은 그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박태준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 보답은 무슨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천명회가 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 모두와 함께 천명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네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더 강하고 올바른 연합을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8개의 산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여왕보다 더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몇 달 후 유신그룹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대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한설희는 담담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사나 이강혁에 대한 복수 따위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다. 유신그룹은 오늘 새로 태어납니다. 과거의 유신이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었다면 미래의 유신은 혁신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R&D 투자 계획,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근무 환경 개선안,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기 위한 한태수 서지연 재단 설립 계획까지. 그녀의 연설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종기에 쓰인 문장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진실된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경기장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새로운 총수에 대한 충성의 맹세이자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를 향한 진심 어린 환호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이강혁은 법의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유신그룹은 한설희의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우뚝 섰다. 어느 이른 새벽, 설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이 트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여명이 잿빛 도시를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어머니의 로켓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둠과 외로움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의 단단함과 미래를 향한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소녀 김민서가 아니었다. 불 속에서 단련되어 다시 태어난 불사조. 유신제국의 여제 한설희였다. 그녀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산더미 같은 서류가 놓인 자신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제의 진짜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